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품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품사를 설명하고 형태소를 설명해도 되지만 사실 그 형태소 자체가 모여서 단어를 이루기 때문에 형태소를 먼저 설명을 했었고요. 오늘은 품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는데 저번 시간에 배운 형태소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복습을 해볼게요. 형태소란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단어 같은 경우는 하나의 형태소로만으로도 단어가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단어가 2개, 3개 이상의 형태소를 결합을 해서 단어가 이루어지죠. 이 형태소는 의미의 여부에 따라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으면 실질 형태소, 그 다음에 실질적인 의미는 없고 문법적인 의미가 있으면 형식 형태소 이렇게 나눴고요. 자립성의 여부에 따라서 혼자서 사용할 수 있으면 자립형태소, 그 다음에 자립형태소에 기대어서 의존해서 쓸 수 있으면 의존형태소 이렇게 배웠습니다. 오늘 배울 품사는요, 이런 형태소가 모인 단어들이 문법적으로 성질이 공통된 단어끼리 모아놓은 단어의 갈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품사는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 단어들 중에서 성질이 공통된 단어끼리 묶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예시를 들면요. 자, 깊이에서 깊다가 나오죠. 자, 여기서 깊이와 깊다의 공통점은 깊이라는 실질적인 의미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높이, 높다는요. 여기서 높이라는 실질적인 의미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품사를 분류할 때 깊이, 깊다를 함께 분류하고 높이, 높다를 함께 분류해야 될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품사를 배우는 겁니다. 품사는요, 기본적으로 형식적인 의미가 중요해요. 여기서 깊이하고 깊다가 깊다라는 것이 정도가 심함이란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의미일 뿐이고요. 형식적으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예시에서 깊이하고 높이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왜냐면 이로 끝나고 있죠. 그 다음에 깊다와 높다가 똑같이 어간 어미로 형성된 깊다 높다가 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깊이와 높이 같은 경우는요,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기 때문에 명사가 되죠. 그 다음에 깊다와 높다는 움직임이나 성질,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형용사로 분류를 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품사는 무엇이다? 형식적인 의미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의미로 분류를 하는 게 아니라 형식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형식에 따라서 3가지 분류 기준이 중요합니다. 문법은 항상 체계가 중요해요. 체계를 알려면 분류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형태에 따른 구분입니다. 우리가 형태라는 거는 사물의 형태를 생각해 보면 사과라고 했을 때 그 형태가 기억이 나잖아요. 자, 우리가 형태라는 것은 어떤 사물의 모양을 얘기하죠. 언어도 시각적으로 음운 기호를 사용해서 일정한 형태를 갖습니다. 이 형태가 변하지 않으면 불변어, 변하면 가변어예요. 변함이 불가능함, 변함이 가능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불변어라는 거는 체언,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변어라는 건 용언인데요. 여기서 용자는 활용하다의 용자예요. 지금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잘 모르겠다 해도 그냥 들으세요. 여기서는 지금 이걸 외우고 암기하고 자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선생님이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할 건데요. 형태에 따라서는 불변어와 가변어가 있고 불변어에서는 체언,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 4가지, 가변어에서는 용언이 있다. 이 정도만 여기서는 확인을 하는 겁니다. 분류 기준 2번째는요, 기능에 따른 구분이에요. 이 기능에 따른 구분에서 나오는 것은 문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예요. 이 부분은 문장론에서도 이어서 중요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반드시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기능에 따라서는 몸체자를 써요. 문장 내에서 몸이 되는 거예요. 주어나 목적어 같은 중요한 몸의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언이라고 하고요. 용어는 아까 말했듯이 활용하다라고 해서 그 문장 내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식언 같은 경우는요, 주로 체언이라던가 용언을 수식해줘요. 꾸며주는 거죠. 그 다음에 관계라는 건
문장 내에서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를 말해주는 거고요. 독립어는 문장 내에서 홀로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독립어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품사가 바로 이 의미에 따른 구분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에 따른 구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의미에 따른 구분으로는요, 체언에서 명사, 대명사, 수사로 이루어집니다. 명사라는 건 사물이나 사람이나 이렇게 현상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상의 명칭을 얘기하는 게 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해 준다라고 해서 사물의 명칭을 대신해서 표시한다. 자, 수사는요, 우리가 수를 세다 할 때, 숫자 할 때 그 수입니다. 그래서 수와 차례를 얘기하는 거. 동사와 형용사는요, 동사는 사물의 움직임을 표시하는 것, 형용사는 성질, 상태,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관형사는 사물의 상태를 수식하는데 주로 체언 앞에서만 쓰입니다. 그 다음에 부사 같은 경우는요, 체언 앞에서도 쓰이고 주로 부사 앞에서도 쓰이고 하지만 주로 용언 앞에서만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조사 같은 경우는요, 말과 말의 관계를 표시하고요. 감탄사 같은 경우는요, 느낌이나 부름이나 대답을 표시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형태에 따라서는 2가지로 구분이 되고, 기능에 따라서는 5가지로 구분되고, 의미에 따라서는 9가지로 구분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선택지에서 형태에 따라서 9가지로 구분된다. 기능에 따라서 2가지로 구분된다. 이렇게 하면 틀린 거겠죠? 그래서 각각의 어떤 분류 기준에서 어떤 품사가 나누어지는지 품사 분류의 기준을 잘 알아두시고요.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품사 분류표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표는 처음에 자음체계표, 모음체계표를 외웠을 때처럼 한 번 더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앞으로 품사를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